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에? 지금 어디예요? 언니, 나 사고 났어. 사람을 친 것 같아. 빨리 와줘. 넌 며느리잖아. 네가 희생해야지. 민지는 손이 잡어 있어. 민지 인생 망치면 너가 책임져. 새벽 2시 제사 끝내고 겨우 눈 붙이려던 순간이었어요. 다급하게 전화 온 신우이의 전화를 받고 저는 벌떡 일어나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신우이가 낸 뺑소니 사고를 제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냥 엄마 말대로 해. 집행유예면 끝나. 당신은 어차피 잃을 게 없잖아?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 인생을 딸 대신 던지라는 거였거든요. 운전하신 거 확실합니까? 네, 제가 운전했습니다. 저는 그날 범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범인이 되는 척 하기로 했죠. 그리고 형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인이 운전했습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제 옆에 있던 시어머니 손에 힘이 확 들어왔어요. 마치 내라고 말하라고 손으로 협박하듯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딴소리만 해봐라 하는 눈빛이었죠. 근데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안 뛰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어요. 저는 형사님을 보지 않았어요. 유리창 밖을 봤습니다. 저를 팔아넘기려던 그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왜 범인이 되는 척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어떻게 그 집안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는지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도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명절 음식 특유의 기름 쩐내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배어들고 있었어요. 수지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죠.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듯 왁자지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요. 시아버지 제사였지만 며느리인 수진을 돕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새벽 4시부터 혼자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느라 수진의 손가락은 물에 불어터져 있었죠. 그때 부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은 수진이 아니라 식탁 위에 차려진 탕국 그릇을 향해 찢어질 듯 치켜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떠먹더니 그대로 바닥에 퇴하고 뱉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싱크대에 거칠게 던지며 소리를 질렀죠. 아, 너는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간 하나를 못 맞춰? 이게 짜서 조상님이 드시겠니? 수지는 화들짝 놀라서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움켜쥐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끓이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배운 게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시어머니의 독설은 늘 수진의 가장 아픈 곳, 친정을 후벼 팠어요. 거실에서 배를 깎아먹던 시누이 민지가 쪼르르 달려와 엄마 팔짱을 꼈죠. 민지는 수진의 헝클어진 머리와 땀에 젖은 옷을 위아래로 훑더니 비웃음을 흘렸어요. 민지가 입에 든 배를 우물거리며 얄밉게 거들었죠. 엄마, 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 수준이 안 맞는 걸 어떡해. 우리가 이해하고 데리고 살아야지.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남편 성훈도 킬킬거리며 한마디 보탰어요. 그래, 엄마. 제가 우리 집 아니면 어디 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겠어? 밥값 하려면 몸이라도 고생해야지.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 집단에서 수지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자 하녀였어요. 수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삼켰죠. 친정 오빠의 사업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팔려오듯 한 결혼. 그 약점이 수진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수진은 습관처럼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더 주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뒤돌아 나갔고
수지는 다시 홀로 남아 식은 탕국을 다시 끓여야 했어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설거지까지 마친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죠. 수진이 쪽방에 쓰러지듯 누워 잠이 들락 말락하던 찰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발신자는 신우이 민지였고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수진이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아가씨?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명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언니, 언니나 좀 살려줘. 빨리 와줘, 제발. 아가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민지는 공포에 질려서 횡설수설했어요. 사고가 났어. 사람이 피가 너무 많이 나. 나 어떡해? 언니 빨리 좀 와봐. 수지는 남편을 깨울 생각도 못한 채 겉옷만 걸치고 뛰쳐나갔어요. 남편을 깨웠다가는 또다시 내가 뭔데 내 잠을 깨우냐는 폭언이 날아올 게 뻔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민지가 말한 외곽 국도로 달리는 내내 수진의 손은 덜덜 떨렸어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수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죠.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도로, 민지의 흰색 외제차 앞범퍼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박살이 나 있었어요. 본닛 위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했고 도로 옆 풀숲에는 검은 형체가 널브러져 있었죠. 역한 피냄새와 함께 진동하는 건 민지의 입에서 나는 술 냄새였어요. 명백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였죠. 수진이 사색이 되어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가씨, 119는요? 신고는 했어요? 민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죠. 아니 못해나 술 마셨잖아. 이거 걸리면 나 인생 끝난단 말이야. 아빠가 알면 나 죽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 인생만 걱정하는 신우이의 모습에 수지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의 차가 도착했죠. 민지가 엄마에게도 연락한 게 분명했어요. 차에서 내린 시어머니는 참혹한 현장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무서운 얼굴로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딸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죠. 시어머니가 민지를 달래며 속삭였어요. 괜찮다. 민지야, 엄마 왔으니까 걱정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수지는 그 기이한 모성애에 혀를 내둘렀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봤죠. 그 눈빛이 금방이라도 수진을 집어삼킬 듯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수진의 뺨을 힘껏 올려붙였어요. 짝 소리와 함께 수진의 고개가 획 돌아갔죠. 시어머니가 핏대선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너는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어? 옳게라는 게 신우이 단속 하나 못하고. 수지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연락 받고 왔어요. 아가씨가 술 마시고. 닥쳐. 어디서 말대꾸야? 시어머니는 수진의 말을 자르더니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수진의 멱살을 잡고 강요했죠. 잘 들어. 민지는 내일 모레 선이 잡혀 있어. 이 집안 기둥뿌리가 뽑힐지 모르는 중요한 자리야. 음주운전으로 감옥 가면 끝장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운전한 거야. 수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옆에 있던 남편 성훈마저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거들었죠. 성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어요. 아, 그냥 엄마 말대로 해. 민지 인생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신은 어차피 집에서 놀고 먹잖아. 집행유예 나오면 내가 용돈 좀 챙겨줄 테니까 갔다 와. 민지는 엄마 등 뒤에 숨어서 간절하면서도 비열한 눈빛으로 수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진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죠.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며느리를 제물로 바치려는 악마들이었죠. 하지만 수년간 지속된 가스라이팅은 수진을 철저히 무력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거절하면 당장이라도 길바닥에 내쳐질 것 같은 원초적인 공포가 수진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에 차키를 억지로 쥐어주며 싸늘하게 명령했어요. 경찰 오기 전에 빨리 운전석에 앉아. 신고는 우리가 할 테니까. 딴소리하면 알지? 내 친정 식구들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줄 테니까. 친정이라는 말에 수진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차가운 새벽바람이 수진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죠. 피 묻은 범퍼 앞에서 수진은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수진의 창백한 얼굴 위로 어지럽게 쏟아졌고요. 수진은 운전석에 앉아 차가운 가죽 핸들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있었죠.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거세게 요동쳤어요. 차창 밖에는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으로 수진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입모양은 소리 없이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곧이어 경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내렸어요. 처참하게 부서진 차량 앞범퍼와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확인한 경찰관들이 인상을 찌푸렸고요. 경찰관 한 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운전석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어요. 경찰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 안을 훑으며 물었어요. 선생님이 운전하셨습니까? 수진의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어요.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시댁에 대한 공포가 뒤엉켜 목구멍이 턱 막혀버렸죠. 백미러로 슬쩍 뒤를 보니 신우이 민지는 어느새 남편 성운의 차 뒷좌석에 숨어 쥐 죽은 듯 엎드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경찰관 등 뒤에서 수진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고개를 끄덕였고요. 수진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천천히 창문을 내렸어요. 수진이 젖은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했죠. 네, 제가 운전했어요. 음주 측정 좀 하겠습니다. 후 부세요. 당연히 수진에게서는 아무런 알코올 반응도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관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죠. 맨정신에 그것도 가로등도 있는 도로에서 사람을 쳤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눈치였어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재차 물었어요. 술도 안 드셨는데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졸음운전입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경찰관의 소매를 잡고 읍소하기 시작했어요. 그 연기력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했죠.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경찰관님. 우리 며느리가 몸이 좀 약해요. 요새 통잠을 못 자더니 기어이 사단이 났네. 아이고, 세상에 저 다친 분은 어떡해.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고 현장을 정리하느라 분주해졌어요. 수진은 경찰차 뒷좌석에 연행되듯 태워졌고요. 차창 밖으로 남편 성운이 다가와 수진에게 귓속말을 남겼는데 걱정이나 위로의 말은 아니었죠. 성운이 주위를 살피며 낮게 속삭였어요. 가서 딴소리 하지 마.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피하려다 그랬다고 해. 변호사는 아버지가 쓰던 로펌에 연락해뒀으니까 가서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써.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어요. 수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형사가 내민 진술서 종이만 뚫어지게 쳐다봤죠. 볼펜을 쥔 손이 덜덜 떨려서 글씨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고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대로 정가자가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밖을 나왔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죠.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중환자실에 있어 경관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경찰서 정문 앞에는
남편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 문을 열자 따뜻한 히터 바람과 함께 햄버거 냄새가 확 풍겼고요. 뒷좌석에는 시누이 민지가 햄버거를 우물거리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불과 몇 시간 전 사람을 치고 벌벌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지가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으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언니,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나 졸려 죽겠는데. 별일 없었지? 수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은 공포에 질려 경찰서에서 몇 시간을 떨다 나왔는데 진짜 범인은 차 안에서 야식을 먹으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수진이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죠. 아가씨, 지금 햄버거가 넘어가요? 사람이 다쳤어요. 제가 아가씨 대신 범인이 됐다고요. 그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뒤를 획 돌아보며 눈을 부라렸어요. 어디서 큰 소리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차 출발해, 빨리.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씻지도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죠. 그런 수진에게 시어머니는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서 내밀었어요. 마치 수고한 충견에게 주는 간식 같은 느낌이었죠. 시어머니는 수진의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내용은 지독하게 잔인한 설득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억지로 잡고 다독였어요. 수진아, 많이 놀랐지? 내가 고생이 많다. 그래도 어쩌겠니? 우리 민지가 이제 곧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잖니. 내가 올케로서 큰 덕을 베풀었다고 생각해라. 수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저 빨간 줄 그어지면 나중에 취직은 어떻게 하고. 취직은 무슨, 내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래.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이번 일만 잘 넘기면 내가 너 친정 빚 갚는 거, 남은 거 싹 정리해주마. 그리고 이 집 명의도 나중에 성훈이랑 공동 명의로 해줄게. 응? 가족 좋다는 게 뭐니? 돈과 빚을 담보로 한 회유와 협박이었죠. 그리고 그건 수진이 가장 약한 골이었어요. 남편 성훈도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털더니 거들었어요. 성훈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심드렁하게 말했죠. 그래, 당신 어차피 경력 단절된 지 오래됐잖아. 그냥 집에서 편하게 살아.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이번 일로 유세 떨 생각 말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그들은 수진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민지는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실에서 변호사와 통화를 하며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대화 속에 수진의 인생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직 민지의 결혼과 합의금 액수만 중요할 뿐이었죠. 수진은 꿀물이 담긴 머그잔을 쥔 채 몸을 떨었어요. 컵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사실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자 착취의 사슬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도망칠 용기가 없었죠. 그저 이 악몽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그때 안방에서 통화를 끝낸 시어머니가 다시 나왔어요. 시어머니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져 있었죠. 시어머니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초범이고 피해자 합의만 잘 되면 집행유예로 끝날 거란다. 것 봐라, 별일 아니라고 했지? 자, 이제 들어가서 푹 자라. 내일부터는 피해자 병원 가서 간병 좀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피해자 간병까지 떠맡기려는 시어머니였어요. 수지는 대답할 힘조차 없어서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방으로 들어온 수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어요. 어둠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요. 지옥 같은 하루였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수진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지만 수진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어요. 수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퀭한 눈으로 거실로 나왔죠. 그런데 부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기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갈비찜이며 잡채며 잔치상 같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고요. 수진은 순간 내가 꿈을 꾸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식탁의 주인은 수진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갓 지은 따뜻한 밥을 퍼서 시누이 민지의 밥그릇에 고봉으로 담아주고 있었어요. 민지는 뽀얀 얼굴로 갈비찜을 손으로 뜯으며 깔깔거리고 있었고요. 불과 어제 사람을 치고 벌벌 떨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민지가 입가에 묻은 양념을 핥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갈비찜 진짜 맛있다. 어제 놀라서 기운 빠졌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아.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놀란 가슴엔 고기가 최고지. 우리 딸 액땜했다 치고 이제 꽃길만 걷자. 수지는 그 역겨운 광경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식탁 구석, 수진의 자리에는 식은 밥 한 덩이와 김치 쪼가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 성훈이 걸어 나왔어요.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고요. 수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래도 남편이라면,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미안함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수진이 남편의 소매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어요. 여보, 나 정말 무서워요. 나 정가자 되는 거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그런데 성우는 잡힌 소매를 벌레 털어내듯 거칠게 뿌리쳤어요. 표정은 차갑다 못해 귀찮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성우는 식탁 의자를 빼서 앉으며 수진을 노려봤어요. 성훈이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아,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이래? 다 끝난 얘기잖아.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집행유예 나온다니까? 수지는 숨이 턱 막혔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집행유예도 유죄잖아요. 빨간 줄 그어지는 거라고요. 당신은 내가 범죄자가 돼도 상관없어? 그런데도 성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비수를 꽂았죠. 성훈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비아냥거렸어요. 야, 김수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잃을 게 뭐가 있냐? 직장이 있어. 명예가 있어? 너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전업주부잖아. 민지는 달라. 걔는 이제 곧 재벌가 며느리 될 몸이야. 급이 다르다고, 급이. 수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남편에게 아내라는 존재가 그저 동생의 앞길을 위해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때 현관벨 소리가 울렸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가 쓰던 로펌의 담당 변호사였죠. 그는 수진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거실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어요. 그건 사고 경위를 조작한 완벽한 시나리오 대본이었죠. 변호사가 사무적인 말투로 펜을 굴리며 설명했어요. 사모님, 여기 밑줄 친 부분은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사고 당시 라디오를 켜려다 전방 주시를 못했다고 진술하세요. 졸음운전보다는 그게 감형에 유리합니다. 수지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편을 다시 쳐다봤죠. 수진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여보, 제발 나 이거 못해. 나 살려줘. 그러자 성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의 어깨를 으스러질 듯 움켜쥐었죠. 그리고 수진의 얼굴에 대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어요. 성훈이 수진을 벽으로 밀치며 협박했어요. 살려달라고? 우리가 지금 너 살려주고 있는 거야.
주제 파악 좀 해. 내 친정 오빠 빚 갚아준 게 얼만 줄 알아? 3억이야, 3억.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 우리가 다 해결해줬잖아. 그럼 밥값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와 민지 그리고 변호사까지 모두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죠.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3억 원짜리 채무 노예,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버리는 도구일 뿐이었죠. 성우는 수진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채더니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당분간 친정에 연락할 생각 마. 오빠한테 징징거리기만 해봐. 그날로 내 오빠 가게 박살 내버릴 테니까. 남편은 수진의 유일한 연결 통로마저 차단해버렸어요. 수진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죠. 민지는 그런 수진을 보며 혀를 차더니 다시 갈비찜을 뜯으며 TV 채널을 돌렸어요. 화면에서는 화려한 연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고립무원이었어요. 수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렸죠.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은 사실 가장 잔인한 간수였고요. 수진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지면서 깊은 절망의 늪이 그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 절망의 바닥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그건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아니라 저들을 죽이고 싶다는 살이에 가까운 증오였어요. 거실은 마치 범죄 조직의 은신처처럼 은밀하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고 대낮인데도 형광등 불빛만이 서늘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민지의 카드 사용 내역서와 통화 기록지, 그리고 수진이 외워야 할 진술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요. 신우이 민지는 소파에 파묻혀 스마트폰을 붙들고 손가락을 바쁘게 놀리고 있었어요. 사고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올렸던 SNS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삭제하고 있었던 거죠. 술병이 찍힌 사진, 클럽에서 춤추는 동영상, 오늘 밤 달린다라고 적힌 멘트들이 민지의 손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민지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중얼거렸죠. 아, 짜증나. 이거 좋아요. 1000개 넘게 받은 건데. 다 지워야 해? 아깝게 진짜. 사람을 치고도 인스타그램 좋아요를 아까워하는 민지의 태도에 수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부엌 쪽에서는 매캐한 탄내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싱크대 개수대 안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사고 당시 민지가 입고 있었던 핏자국이 튀었을지도 모르는 블라우스와 스커트였죠. 화르르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명품 옷가지들이 재가 되어 사그라들었고요. 시어머니는 검게 변한 재를 물로 흘려보내며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리고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나왔죠. 그녀는 수진의 앞에 놓인 낡은 점퍼와 바지를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시어머니가 명령조로 말했어요. 너 경찰서 갈 때 이 옷 입고 가라. 너무 말끔하게 하고 가면 의심받아. 머리도 좀 헝클어뜨리고 며칠 잠 못 자서 예민한 것처럼 연기해. 알았지? 남편 성우는 베란다 구석에서 공구함을 뒤지고 있었어요. 손에는 드라이버와 펜치가 들려 있었고요. 성우는 사고 차량에서 떼어온 블랙박스 본체를 분해하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증거인 메모리 카드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미리 준비해둔 아무런 영상도 기록되지 않은 새 메모리 카드를 기계 안에 집어넣었고요. 성운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에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경찰이 블랙박스 물어보면 고장나서 꺼져 있었다고 해. 기계는 내가 망가뜨려서 갖다 줄 테니까. 괜히 쓸데없는 소리에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수진은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연극이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민지는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시어머니는 증거를 태우고 남편은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손발은 척척 맞았고요. 마치 평소에도 이런 짓을 자주 해본 사람들처럼 너무나 능숙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수진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억울함과 슬픔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건 차라리 냉소에 가까운 차가운 이성이었죠.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수진의 머릿속에 그 문장이 또렷하게 각인됐어요. 이제 더 이상 울며불며 매달리는 건 의미가 없었죠. 수진은 눈물을 닦아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깊고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고요. 수진이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는 언제 자수하러 가면 되나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시어머니와 성훈이 멈칫하며 수진을 쳐다봤어요. 저항을 포기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에 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시어머니가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주무르며 가증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생각 잘했다.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님이랑 같이 경찰서 가면 돼. 가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금방 끝나. 성훈도 옆에서 거들었죠. 진작 그럴 것이지. 당신이 희생하면 우리 가족 다 사는 거야. 나중에 내가 가방 하나 사줄게. 민지가 쓰던 건데 거의 새 거야. 수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자신을 팔아넘기는 대가가 고작 시누이가 쓰다 버린 중고 명품 가방이라니 정말 기가 막혔죠. 하지만 수지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으로는 완벽하게 굴복한 척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남편의 바지 주머니를 향해 있었어요. 방금 전 남편이 블랙박스에서 빼낸 진짜 메모리 카드를 자신의 양복 바지 뒷주머니에 슬쩍 찔러 넣는 걸 수진이 봤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그걸 완전히 파기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나중에 민지나 시어머니를 협박할 용도로 혹은 혹시 모를 보험으로 남겨둔 게 분명했어요. 그건 그들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수진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가족들은 거사를 앞두고 피곤하다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정적만이 남았죠. 수진은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어요. 남편은 술을 한잔하고 골아떨어졌을 거예요. 지금이 기회였죠.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하지만 이번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전율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소파 위에서 자는 척 웅크리고 있었지만 신경은 온통 안방을 향해 곤두서 있었죠. 열린 문틈으로 남편 성훈의 거친 콧꼬리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요. 새벽 3시였어요. 술 기운에 골아떨어진 그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죠. 수지는 이불을 아주 천천히 걷어내고 도둑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일어났어요. 발바닥에 닿는 마루의 냉기가 척추를 타고 머리끝까지 찌릿하게 올라왔고요. 수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안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성우는 대자로 뻗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그가 벗어던진 양복 바지는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죠. 수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지 뒷주머니에 고정됐어요. 심장이 고막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쿵쿵거려서 혹시 그 소리에 남편이 깰까봐 겁이 날 지경이었고요. 수지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 바지 주머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조각이 닿았죠. 수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손 안에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서 미끄러질 것만 같았고요. 그녀는 재빨리 안방을 빠져나와 가장 구석진 다용도실로 숨어들었어요. 세탁기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전원을 켜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화면이 켜지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리더기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어요. 폴더 안에는 사고 전후의 영상 파일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고요. 수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파일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비틀거리는 시야와 함께 쾅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앞유리에 금이 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영상이 아니라 사고 직후 녹음된 차 안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이어폰 너머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민지의 적나라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거든요. 녹음된 파일 속에서 시어머니의 다급하지만 악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블랙박스부터 꺼. 아니야, 그냥 놔둬. 나중에 수진이 년이 운전했다고 우길 때 써먹어야 할지도 모르니까. 성운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근데 엄마, 수진이가 순순히 뒤집었을까? 이거 구속될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걱정 마. 걔는 멍청해서 내가 윽박지르면 꼼짝 못해. 친정 빚 얘기 좀 꺼내면서 겁주면 알아서 길 거야. 걔는 우리 집 식모로 들어온 거지 며느리 아니야. 민지의 징징거리는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 몰라. 나만 아니면 돼. 언니 감옥 가면 내가 나중에 두부나 사다 주지 뭐. 크크. 수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을 참아야 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용암처럼 끓어올라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죠. 그들은 처음부터 수진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감옥에 보내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농담거리로 삼고 있었으니까요. 이 메모리 카드는 단순한 사고 영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범인 도피교사, 증거인멸, 무고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죠. 수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지 않았어요. 대신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죠. 거기에는 더 이상 겁먹은 하녀의 모습은 없었어요. 복수의 칼을 쥔 사냥꾼의 서늘한 눈빛만 번뜩이고 있었죠. 수지는 노트북을 조작해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남편이 원본을 없앨 걸 대비해 클라우드 서버 3군데에 분산 업로드도 했고요. 그리고 친구의 이메일로도 전송을 완료했죠. 복사가 끝난 후 수지는 원본 메모리 카드를 다시 꺼냈어요. 이걸 다시 남편 주머니에 넣어둘까 잠시 고민했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컸죠. 그래서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똑같이 생긴 가짜 메모리 카드를 찾아냈어요. 예전에 쓰다 고장난 차량용 메모리 카드였죠.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잠입해서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 가짜 메모리 카드를 집어넣었어요. 진짜는 자신의 속옷 서랍 깊숙한 곳, 생리대 파우치 안에 숨겨뒀고요.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추악한 꿈을 꾸고 있었죠. 수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이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속삭였죠. 잘 자도 여보. 오늘이 당신이 편하게 자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까. 다용도실을 나온 수지는 거실 소파로 돌아와 다시 이불을 덮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죠. 날이 밝으면 시댁 식구들은 짠 각본대로 움직여줄 거예요. 그들이 안심하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였죠.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수진에게 그건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여명의 빛처럼 느껴졌죠. 잠시 후 알람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누워있는 수진을 발로 툭툭 건드려 깨웠죠. 시어머니가 가증스러운 얼굴로 재촉했어요. 일어나라. 변호사님 오실 시간 다 됐다. 가서 연기 잘해라. 알지? 수지는 부시시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며느리의 표정을 지어 보였죠. 수진이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안고 갈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수진이 말한 다 안고 간다는 말이 저들을 모두 안고 지옥불로 뛰어들겠다는 뜻이라는 거요. 아침 식탁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화기애애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고급 반찬들을 수진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줬죠. 굴비살을 발라주는 그 손길은 다정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 소에게 여물을 먹이는 주인 같았고요. 민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스마트폰으로 네일아트 디자인을 고르고 있었어요. 사람을 친 죄책감 같은 건 이미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낸 지 오래였죠. 남편 성우는 식탁 한 구석에서 신문을 보며 무심한 척했지만 수진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요. 수진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지만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어요. 지금은 체력을 비축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일부러 돈에 욕심이 있는 속물적인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요. 수진이 짐짓 비장한 목소리로 요구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여보, 저 경찰서 가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의 미간이 순간 꿈틀했죠. 부탁? 뭐니? 말해봐라.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말로만 빚 갚아주신다는 거 솔직히 불안해요. 확실하게 각서 한 장 써주세요. 친정 빚 3억 전부 갚아주고 이 집 명의도 반은 제 앞으로 돌린다는 내용으로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성훈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실 이 각서가 법적으로 큰 효력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 노린 건 각서 자체가 아니었죠. 자신이 돈 때문에 이 거래를 받아들였다는 확신을 심어줘서 그들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눈알을 굴리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치며 흔쾌히 승낙했죠. 오냐? 그래, 그게 뭐 어렵니까? 사람이 확실한 게 좋지.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좀 세상 물정을 아네. 그래, 써주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었고 어차피 수진이 감옥에 가면 각서 따위는 나중에 찢어발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성우는 투덜거리면서도 종이와 펜을 가져와 각서를 작성했어요. 위자료 및 채무 변제 이행 각서 성운의 필체로 적힌 각서 하단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지장이 붉게 찍혔죠. 수지는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각서를 받아들고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품에 꼭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본 민지가 혀를 쯧쯧 찼죠. 민지가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붙였어요. 언니도 참, 우리 엄마가 거짓말하겠어? 하여간 없는 집 사람들은 의심이 많다니까. 돈 밝히는 건 알아줘야 해. 수지는 민지의 비아냥을 들으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마음껏 비웃어. 그 웃음이 비명이 되는 건 한순간이니까. 각서를 받아든 가족들은 이제 수진을 완전히 자신들의 편, 아니 돈으로 매수한 공범이라고 확신했어요.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진 거실에는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듯한 안도감이 감돌았고요. 성훈은 출근 준비를 하며 수진의 어깨를 툭 쳤어요. 성훈이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죠. 자, 이제 서류 정리 끝났으니까 옷 갈아입고 나와. 변호사 사무실 들렀다가 바로 경찰서로 갈 거니까. 가서 눈물 연기 좀 짜내고, 알았지?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가 준비해준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속옷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진짜 메모리 카드를 꺼내
바지 주머니 안쪽 미리 꿰매둔 비밀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준 각서는 가방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넣었고요. 이 각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그들이 자발적 자수가 아니라 회유와 협박에 의한 대리 자수를 시도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거예요.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수진의 옷매무새를 점검했어요. 그래, 딱 좋다. 불쌍해 보이고 아주 좋아. 수진아, 명심해라. 너는 실수로 들이받은 거야. 고라니 피하려다가. 알겠지? 수진이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죠.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그리고 민지는 오늘 아예 모르는 척 집에 있을 거다. 괜히 경찰서 따라갔다가 말실수라도 하면 안 되니까. 민지는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언니 잘 갔다 와. 나중에 오빠랑 면회 갈게. 사식 맛있는 거로 넣어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수지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의 현장. 이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올 때 이 집의 주인은 바뀌어 있을 거였죠. 수지는 신발을 고쳐 신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우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어요. 그는 옆에 선 아내가 어떤 폭탄을 품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죠. 성운이 거울 속 자신에게 도취되어 중얼거렸어요. 아, 오늘따라 인물 훤하네. 일 빨리 끝내고 사우나나 가야겠다. 수지는 주머니 속에 딱딱한 메모리 카드를 만지작거렸어요.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그건 수진에게 유일한 무기이자 정의의 심판대였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수진의 심장 박동은 반대로 빨라졌어요. 공포 때문이 아니었죠. 곧 시작될 복수극에 대한 짜릿한 전율 때문이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수진은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질주가 시작되고 있었죠.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이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강남경찰서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내리자마자 수많은 기자의 플래시가 터질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바람과 무관심한 행인들 뿐이었어요. 조수석에서 내린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표정을 180도 바꿔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가서 실수하지 마라 하고 으름장을 놓던 독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슬픈 표정으로 수진에게 달려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자 시어머니의 연기는 더 애절해졌고요. 시어머니가 수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울먹였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쩌나 실수로 그런 걸 가지고 경찰서까지 오고 너무 겁먹지 마라. 애미가 다 지켜줄게. 지나가던 민원인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쯧쯧, 고부 사이가 참 각별하네. 며느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러나. 수지는 시어머니 몸에서 나는 진한 향수 냄새에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남들이 볼 때는 세상 둘도 없는 자애로운 시어머니였지만 수진의 귀에는 그녀의 심장 소리조차 탐욕스럽게 들리는 것 같았죠. 남편 성운도 곁에서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는데 수진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 범죄가 들통날까봐 흘리는 식은땀 같았고요. 성운이 주의를 의식하며 짐짓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변호사님이랑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너무 떨지 마.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밖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게. 수지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 수진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죠. 몰래 화면을 확인한 수진의 눈매가 싸늘하게 굳었어요. 집에 있는 줄 알았던 신우이 민지가 보낸 메시지였거든요. 화면 속에는 고급 네일숍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민지의 손 사진이 떡하니 떠 있었어요. 화려한 보석이 박힌 네일아트를 자랑하듯 찍어보낸 사진 아래에는 기가 막힌 멘트가 적혀 있었죠. 언니나 내일 선보는 것 때문에 급하게 내일 왔어. 경찰서 분위기 칙칙하지? 나중에 나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화이팅? 이모티콘까지 붙인 그 뻔뻔함에 수지는 헛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사람을 차로 치어 사경을 헤매게 만들고 올케를 대신 감옥에 보내놓고 손톱치장을 하러 간 여자였으니까요. 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죠. 그때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와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사모님, 이제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조사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죠. 수진이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시어머니가 수진의 옷깃을 잡고 마지막으로 귓속말을 남겼어요. 그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낮고 비열했죠. 시어머니가 미소를 띤 채 입술만 움직여 협박했어요. 가서 딴튼 소리 하면 알지? 내 친정 엄마 요양병원비 끊어버릴 거야. 죽은 듯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나와. 수지는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겁에 질려 눈을 피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수진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검푸른 불꽃이 일렁거리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아주 확실하게 끝내고 올게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태도가 어딘가 묘하게 달라진 걸 느낀 듯 했지만 긴장 탓이라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수진은 경찰서 본관의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형사계 특유의 건조하고 삭막한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죠.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수갑을 찬 사람들이 형사들에게 끌려다니는 어수선한 풍경이 펼쳐졌고요. 수지는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안내됐어요. 담당 형사는 산더미 같은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수진을 보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봤죠. 초라한 행색의 수진과 뒤따라 들어오는 비싼 양복의 변호사를 번갈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고요. 형사가 턱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앉으세요. 김수진 씨 맞습니까? 수진은 의자에 앉으며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유리창 너머 복도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초조한 얼굴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수진이 자신들 각본대로 움직이는지 감시하고 있는 거였어요. 수진은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차며 머리가 맑아졌죠. 이제 저 유리창 밖의 관객들에게 반전 드라마를 보여줄 차례였어요. 형사가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며 물었어요. 자, 사건 당일 상황부터 다시 들어봅시다. 본인이 운전한 거 확실합니까? 변호사가 끼어들려고 입을 떼려는 순간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발음은 더할 나위 없이 또렷했죠. 수진이 형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어요. 형사님,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 밖에 있는 제 가족들 좀 들어오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형사가 의아한 듯 미간을 찌푸렸어요. 가족들요? 조사는 혼자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도 있고요. 아니요, 꼭 같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제 자백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수진의 간곡하고도 기이한 요청에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의 신호에 따라 밖에서 대기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조사실 안으로 들어왔죠.
그들은 드디어 자백을 하려나 보다 하고 안도의 표정으로 수진의 양옆에 섰어요. 시어머니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형사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보였어요. 형사님, 우리 며느리가 심약해서 혼자 말하기 무서웠나 봅니다. 저희가 옆에 있으면 안정을 좀 찾을 거예요. 수진은 양옆에 선 두 악마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몬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 벼랑 끝에서 밀어버릴 사람은 자신이었죠. 수진은 주머니 속 비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닿는 메모리 카드의 감촉이 짜릿했죠.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어요. 형사님, 사실 제가 운전한 게.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맞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길 기다리며 숨을 죽였죠. 하지만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예상을 산산조각 내는 핵폭탄이었어요. 아닙니다. 조사실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의 미소는 경련을 일으키며 굳어갔고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죠. 수지는 그 표정을 즐기듯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말을 이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적도 없습니다. 진짜 범인은 지금 네일숍에서 손톱 손질을 받고 있는 제 시누이 박민지입니다. 수진의 입에서 박민지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조사실 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얼어붙었어요. 형사는 타자를 치던 손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수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1초, 2초, 3초 숨소리조차 사라진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그 정적을 깬 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죠.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수진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이 미친년이, 너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돌았어? 감히 어디다 대고 헛소리를 해? 시어머니는 형사가 말릴 새도 없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돌려 그 손길을 피했죠. 허공을 가른 시어머니의 손이 책상을 쾅 내리쳤고요. 형사가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가로막으며 고함을 질렀어요.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입니까? 당장 앉으세요.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들어가고 싶습니까? 형사의 기세에 눌린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눈에서는 여전히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 성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입술까지 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더듬거리는 말투로 형사에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고요. 성훈이 식은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둘러댔어요. 형사님, 제 아내가 지금 사고 충격 때문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원래 우울증도 좀 있고요. 헛소리하는 거니까 듣지 마십시오. 형사가 날카롭게 받아쳤어요. 우울증이요? 진단서 있습니까? 아니, 병원은 안 다녔지만 아무튼 얘가 지금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무서워서 그래? 내가 옆에 있잖아. 성우는 수진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눈으로 무언의 협박을 보냈어요.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수진의 어깨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수진은 성훈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매몰차게 쳐냈어요. 그리고 싸늘한 시선으로 남편을 올려다봤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남편을 향한 애정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직 경멸만 남아 있었죠. 수진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우울증?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 만들지 마. 나 술 한 잔도 안 마셨어. 당신들도 알잖아. 수진은 다시 형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형사는 이 기묘한 가족 분위기를 감지한 듯 눈매를 가늘게 뜨고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죠.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한 베테랑 형사의 촉이 발동한 거였어요. 수진이 침착하게 진술을 이어갔어요.
형사님, 제 통화 기록 조회해 보세요. 사고 발생 직후인 새벽 2시 13분, 신우이 박민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저는 택시를 타고 현장에 갔고, 그때 이미 사고는 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악을 썼어요. 거짓말이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너 그 입 안 닥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수진이 냉정하게 되물었죠. 은혜요? 3억 빚 갚아준 거요? 그래서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고 이제는 딸 대신 감옥까지 가라고요? 그게 은혜입니까? 조사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막장 드라마 한 장면처럼 변해갔어요. 형사는 시끄럽다는 듯 책상을 볼펜으로 탁탁 두드렸죠.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형사가 성훈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자, 조용히들 하시고 부인 말씀대로라면 지금 진짜 운전자는 댁에 계시다는 겁니까? 성훈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그게 민지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 순간 수진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죠. 자고 있다고요? 아까 저한테 네일숍에서 찍은 사진 보내던데요? 경찰서 칙칙하다고 비웃으면서요. 수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풀고 민지가 보낸 메시지 화면을 형사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려한 네일아트 사진과 조롱 섞인 멘트를 본 형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친 용의자가 태연하게 손톱 관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형사도 기가 찬 모양이었어요. 형사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동료 형사들을 호출했어요. 김 형사, 지금 당장 청담동 하늘 네일숍으로 출동해. 용의자 박민지, 긴급 체포해. 체포라니요. 우리 딸이 뭘 했다고. 시어머니가 형사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지만 형사는 가차없이 뿌리쳤어요. 아줌마, 지금 업무 방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허위 진술 강요하셨으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수진을 노려봤죠. 순한 양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독사처럼 목을 물어뜯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성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변호사 역시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와 사색이 된 남편을 내려다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들이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칠 때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형사가 수진을 보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부인, 시댁 식구들이 범인 도피를 교사했다는 증거 더 있습니까? 말로만 주장하시면 효력이 약합니다. 성훈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리쳤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 다지가 꾸며낸 말인데 너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남편의 협박에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머니 속 깊은 곳, 비밀 주머니의 단추를 풀었죠. 그녀의 손에 작고 검은 메모리 카드가 들려나왔어요. 수진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증거요?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 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모든 목소리가 들어있거든요. 조사실의 낡은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이 잠시 흐르더니 곧이어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건 악마들의 속삭임이자 스스로의 목을 죄는 올감이었죠. 스피커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야, 블랙박스 놔둬. 나중에 수진이 년이 운전했다고 우길 때 써먹어야 할지도 모르니까. 이어서 남편 성훈의 비열한 음성이 이어졌죠. 걔는 멍청해서 엄마가 윽박지르면 꼼짝 못해. 친정 빚 얘기 좀 꺼내면서 겁주면 알아서 길 거야. 걔는 우리 집 식모지 며느리 아니잖아. 신우이 민지의 철없는 웃음소리까지
고스란히 재생됐어요. 아, 몰라. 나만 아니면 돼. 언니 감옥 가면 내가 두부나 사다 주지 뭐. 크크. 적나라한 대화 내용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시어머니와 성운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주먹으로 연타를 맞은 사람들처럼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고요. 형사는 팔짱을 낀 채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어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제물로 삼으려 했던 조직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난 거였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듯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시어머니가 책상을 내리치며 악을 썼죠. 꺼, 당장 끄란 말이야. 이거 다 조작이야. 요즘 AI인지 뭔지로 목소리 만든 거라고. 전현이 우리를 모함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형사에게 달려들어 컴퓨터를 끄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다른 형사들에게 제지당했어요. 양팔이 붙들린 채 발버둥 치는 꼴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았죠. 성우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는 수진을 올려다보며 애원하듯 중얼거렸죠. 성운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굴하게 매달렸어요. 여보 수진아 왜 그래? 응? 우리 가족이잖아. 장난이 좀 심했다. 이거 없던 일로 하자. 내가 잘못했어. 수진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바닥을 기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벼랑 끝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을 들먹이는 꼴이 역겨웠죠. 수지는 가방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아침에 남편이 써주었던 그들의 범죄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 물증이었죠. 수진이 형사에게 종이를 건네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사님,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며 작성한 각서입니다. 제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장까지 찍혀 있어요. 형사는 종이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봤어요. 위자료 및 채무 변제 이행 각서 범인 도피교사, 증거인멸, 그리고 무고, 교사 혐의를 입증할 완벽한 문서였죠. 형사는 종이를 증거물 봉투에 넣으며 무섭게 굳은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성운을 바라봤어요. 형사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호통쳤어요. 당신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 며느리한테 죄 뒤집어 씌우려고 각서까지 써? 이거 완전 악질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며느리가 용돈 달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형사는 책상위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짧게 통화했죠. 김 형사, 민지 체포했어? 오케이. 지금 조사실에 있는 공범 2명도 긴급 체포한다. 수갑 가져와. 체포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조사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철컥 하는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시어머니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죠. 평생 떵떵거리며 남을 부리고 살았던 그 손목이 경찰의 소나기에 잡힌 거예요. 성운 역시 저항 한번 못하고 수갑을 찼어요. 시어머니가 발악하며 수진에게 저주를 퍼부었죠.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수갑을 채워? 천벌 받을 거야. 나가면 가만 안 둬.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시어머니의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광경을 똑바로 지켜보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터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끌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수진이 서늘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응조렸죠. 천벌은 어머니가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찾으러 가는 거고요. 조사실에 남은 건 수진과 담당 형사뿐이었어요. 형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건 수진의 용기에 대한,
일종의 경의 표명처럼 보였어요. 형사가 수진에게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일단 참고인 조사는 마쳤으니까 귀가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법정 증언 필요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지는 따뜻한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죠. 경찰서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수진의 얼굴 위로 쏟아졌어요. 하늘은 지독하게 맑고 푸르렀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 하늘을 보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달랐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자유의 냄새가 폐부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는 일이 남아 있었죠.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번호였죠. 수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통화했어요. 네, 변호사님. 접니다. 지금 바로 소송 시작해 주세요. 이혼, 위자료,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저들이 가진 것 전부 다 털어낼 생각입니다. 경찰서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우아한 사모님 소리를 듣던 시어머니가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죠. 잘 세팅된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비싼 명품 정장은 구겨져서 볼품 없어졌고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발을 질질 끌며 악을 쓰다가 복도 끝에 서 있는 수진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도끼에서 비굴함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죠. 시어머니는 형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을 기어서 수진의 발치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수진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콧물을 흘리며 비참하게 매달렸어요. 수진아,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잠깐 눈이 돌아서 그랬어. 우리 며느리 착하지? 형사님한테 말 좀 잘해다오. 응? 조금 전까지 식모 취급을 하던 입에서 우리 며느리, 아가라는 호칭이 튀어나온 거였어요. 수지는 발치에서 꿈틀거리는 시어머니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봤어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바짓단을 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어요. 수진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죠. 이제 와서 가족 찾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3억짜리 식모라고. 식모는 주인이 감옥 가는 거 구경이나 하려고요. 아니야. 내가 미쳤었나 봐. 돈 더 줄게. 10억 줄게. 아니, 이 집 다 너 가져라. 제발 합의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수지는 코웃음조차 안 나왔어요. 돈으로 사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 감옥 영치금으로나 쓰세요.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형사들에게 눈짓했어요. 형사들이 다시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거칠게 끌고 갔죠. 복도 끝까지 수진아. 를 부르짖는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수진 귀에는 그저 패배자의 비명처럼 들릴 뿐이었어요. 성훈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끌려갔어요. 그는 수진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아내를 팔아넘기려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제야 몸으로 알게 된 얼굴이었어요. 같은 시각 청담동의 최고급 네일쇼. 민지는 양손에 화려한 보석이 박힌 젤 네일을 받으며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짜증을 냈죠. 아니, 언니, 여기 큐빅이 좀 삐뚤어진 것 같지 않아? 눈이 삐었나? 똑바로 좀 붙여요. 내가 여기 쓴 돈이 얼만데. 직원이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찰나 숍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형사 3명이 들이닥치며 경찰 신분증을 내보였죠. 박민지 씨 되십니까? 뺑소니 및 범인 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지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하니 형사들을 바라봤어요. 네,
체포요? 저요? 왜요? 형사는 대답 대신 민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아직 굳지 않은 젤 네일이 뭉개지며 수갑에 흉하게 묻어났죠. 그제야 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샵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안 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너네 다 잘리고 싶어? 오빠, 엄마, 전화 좀 해줘요. 하지만 그녀의 오빠와 엄마는 이미 유치장에 갇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죠. 네일숍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그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금수저 갑질녀의 최후, 뺑소니범의 네일아트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은 삽시간에 SNS로 퍼져나갔죠. 민지는 헝클어진 머리로 끌려나가며 끝까지 악을 썼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건 차가운 호송차 뒷좌석뿐이었어요. 경찰서를 나선 수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안에는 여전히 아침에 먹다 남은 진수성찬과 불태우다 만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죠. 범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에는 기괴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고요. 수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던 감옥 같은 집이 이제는 전리품처럼 느껴졌죠. 수지는 소파에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 채널에서는 벌써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했어요. 속보입니다. 유명 중견 기업 사주일가 며느리에게 뺑소니, 죄 뒤집어 씌우려다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범행을 주도하고 딸은 쇼핑을 즐기는 등 인면수심의 행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네일숍에서 끌려 나오는 민지의 영상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인터넷 댓글창은 그들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가 되고 있었고요. 수지는 냉장고에서 시어머니가 아껴두었던 고급 와인을 꺼냈어요. 와인잔에 붉은 액체를 따르며 수지는 난생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유를 맛봤죠.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경찰이 압수해 갔다가 증거물 분석 후 돌려준 것이었죠. 발신자는 장모님 민지가 선을 보기로 했던 재벌가 사모님이었어요. 수지는 피식 웃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수진이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세요? 아, 죄송하지만 민지 씨는 당분간 전화를 못 받을 것 같네요. 네, 뉴스 보셨죠? 그게 다 사실이라서요. 파혼 축하드립니다. 상대방이 뭐라 말할 새도 없이 수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사회적 관계는 끝장이 난 거였죠. 수지는 와인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를 제의했어요. 무너진 성벽 잔해 위에 홀로 선 승리자의 축배였죠. 서울 구치소의 접견실은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두꺼운 투명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수지는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누군가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어요. 푸른색 수의를 입고 가슴에 수인 번호를 단 여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며느리의 뺨을 때리던 그 사람은 화장기 없는 쭈글쭈글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노파처럼 변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을 보자마자 인터폰 수화기를 부여잡고 울부짖었죠. 시어머니가 유리벽을 두드리며 애원했어요. 수진아, 아가, 내가 잘못했다. 여기 너무 추워 밥도 돌 씹는 것 같아서 못 먹겠어. 제발 합의서 한 장만 써주라. 응? 내가 나가면 너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수지는 그 비참한 꼴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죠.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무적이었어요. 수진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합의서는 없고요. 대신 소장 가져왔어요.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서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뭐, 소송? 야, 이년아. 우리가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내가 사람이니? 수지는 미소도 없이 또렷하게 대답했죠. 가족이요? 아, 법적으로는 아직 가족 맞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려고요. 어머니가 써주신 각서 기억나시죠? 진명의 반 떼어주신다는 거요. 수지는 유리벽에 각서 사본을 들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수진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무렇게나 찍어줬던 그 지장이 이제는 자기 목숨줄을 조이는 올가미가 된 거였죠. 수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어요.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이 각서랑 녹취록 덕분에 위자료랑 재산 분할 아주 두둑하게 받을 수 있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그 강남 아파트, 이제 경매 넘어갈 거예요. 제가 가압류 걸어놨거든요. 안 돼. 내 집은 절대 안 돼.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발악하다가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했어요. 질질 끌려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수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죠. 다음 면회자는 남편 성훈이었어요.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몰골이었죠. 성훈은 수진의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성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지는 어떻게 됐어? 수지는 혀를 찢찢 찼어요. 제 코가 석자인데도 여전히 동생 걱정뿐인 남편의 모습이 가소로웠죠. 수진이 비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민지 아가씨가 제일 유명해졌으니까. 뉴스 봤어? 청담동 갑질 뺑소니녀라고 검색하면 실시간 검색어 1위야. 네일숍에서 체포되는 영상 조회수가 500만이 넘었더라. 성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민지의 파혼은 물론이고 성훈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미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죠. 그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고요. 사회적 평판은 바닥을 쳤고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듯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내가 나가면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일갈했어요. 속죄는 감옥에서 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인생에서 당신들은 오물이었으니까. 수지는 미련 없이 접견실을 나왔어요. 구치소 밖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죠. 휴대폰을 켜자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사모님, 가압류 신청 승인 났습니다. 그리고 친정 오빠분 빚 문제도 시댁 재산 처분하는 대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3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빚의 굴레, 시댁의 폭압, 남편의 무시, 그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수지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없는, 곧 경매로 넘어갈 그 텅 빈 집으로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싸늘한 정적만이 수진을 반겼어요. 수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섰죠.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큼지막한 가족사진을 떼어냈어요.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가 가식적으로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와장창 소리와 함께 액자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유리 조각 위로 그들의 웃는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고요. 수지는 깨진 액자를 밟고 서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옷가지와 물건들, 그리고 혼수로 해왔던 예물들까지요.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붙어있던 며느리 수칙이라는 메모지를 떼어내 벅벅 찢어버렸어요. 쓰레기통에 찢어진 종이 조각을 던져 넣으며 수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수진이 후련한 표정으로 음조렸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제 집으로 갑니다.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쿵 하고 문이 닫혔어요.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알리는 소리였죠. 이제 그 화려했던 집은 주인을 잃고 감옥처럼 차갑게 식어갈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 걸어가는 길은 눈부신 햇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진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죠. 시간은 정직하게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계절이 바뀌었어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통유리창 너머로 향긋한 커피 향이 배어 나오고 있었죠. 카페 수진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가게 안에서 수진은 능숙한 솜씨로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은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했고 생기가 돌았어요. 칙칙했던 낯빛은 사라지고 볼에는 건강한 홍조가 피어올랐죠. 가게 안은 수진을 응원해 주었던 지인들과 동네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고요. 수진이 각 구운 스콘을 트레이에 담아내자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단골 손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칭찬했죠. 사장님, 오늘 스콘 냄새가 유난히 좋네요. 표정도 밝아 보이시고 좋은 일 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이 제 인생에서 아주 뜻깊은 날이거든요. 묵은 체증이 완전히 내려간 날이라고 할까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수진이 말한 묵은 체증의 진짜 의미는 알지 못했어요. 오늘 오전 법원에서 최종 판결 확정 소식이 등기로 도착했던 거였죠. 수진은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있는 판결문을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어요. 피고인 박말자 시어머니 징역 3년, 피고인 김성훈 남편 징역 2년, 피고인 박민지 신우이 징역 1년 6월. 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수진은 완승을 거뒀죠. 시댁의 재산은 대부분 경매로 넘어가 수진의 위자료와 친정빚을 갚는 데 쓰였고 그들은 빈털털이 전과자가 되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썩게 됐어요. TV에서는 그들의 몰락을 다룬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재벌가 혼맥을 꿈꾸던 일가족의 파멸이라는 제목의 기획 보도였죠. 화면 속에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버스에 오르는 세 사람의 모습이 비쳤어요. 수지는 그 화면을 보며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어요. 이제는 남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덤덤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친정 엄마가 들어왔어요. 건강을 회복해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된 엄마는 수진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죠. 친정 엄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어요.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어. 애미가 미안하다.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런 꼴 안 당했을 텐데. 수진은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 미안해하지 마. 그 덕분에 나 더 강해졌어. 그리고 이제 다 끝났잖아. 우리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엄마는 수진이 건넨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비로소 마음 놓인 듯 미소를 지었어요. 카페 테라스 너머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죠. 수진은 잠시 밖으로 나와 테라스 의자에 앉았어요. 봄바람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간지럽혔고요. 과거의 수진은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자기 존재를 지우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수진은 오롯이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며 당당히 서 있었죠. 지옥 같던 시집살이, 억울했던 누명, 숨막히던 법정 싸움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수진을 단단하게 만든 훈자처럼 느껴졌어요.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마치 수진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수진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다가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수진은 그 나비를 눈으로 쫓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해방감을 천천히 맛봤죠. 수진은 두 팔을 활짝 펴고 기지개를 켰어요. 수진이 나직하고도 힘찬 목소리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잘 가라, 나의 지옥. 그리고 안녕, 나의 새로운 인생. 오늘 사연 마음에 닿으셨나요? 작은 공감의 손길이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일도 사연과 함께 다음 이야기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